치킨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천 지금 이제 28일 총선 28일 남고 공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당 대표 얘기 좀 해보면 각자 험지에 찾아가서 표심을 좀 호소하는 모습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서울 편입하고 경기 분도 원샷법도 내놨고 이재명 대표는 충청에서 또 국민 분노 사건 얘기도 했습니다. 양 대표의 행보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면 정광재 제가 먼저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 위주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또 충청 먼저 도는 것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당연히 충청과 수도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네. 이 지역의 이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다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 수도권 충청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제가 알기로 3%포인트 이내에서 승부가 난 곳이 19곳인가 있었거든요. 네. 그 지역을 거의 대부분 우리 당이 졌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격차를 해소하려면 그만큼 더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북도 분도 문제가 이 정도 3%포인트를 이제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장 기자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좀 강하게 좀 정권 심판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채양명주라는 워딩을 만들어가지고 네.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핵심 정부 심판거리들을 찾아서 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난 1년 10개월간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 네. 콘크리트 부정평가 여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민심을 전략적으로 쥐고 가서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세고 좀 격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한번 짚어주십시오. 장 소장님 계속 웃으셔가지고. 정권 심판론이나 부정평가는 똑같지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저기 여권이 나쁘다고 이렇게 규정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같은 얘기긴 강조하고 하죠. 있습니다. 같은 얘기긴 하죠. 예. 그냥 일정은요. 네. 이런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야당은요. 네. 집권여당 나빠요. 일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여당은요. 민주당 나빠요. 이재명 나빠요. 이거 가지고 표를 더 견인해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책도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나쁘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네. 중도층을 견인해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설전이 계속 좀 이어지는 모양새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무한 책임을 맡고 있는 네. 이제 국정 운영을 맡고 그렇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네. 대체로 여론은 우리에게 긍정적일 거야라고 기대하는데 사실 민도는 김포만 하더라도 당장 김포가 서울되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게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있는 아이들의 교실 과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 문제라든가 이렇게 당장 우리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사실 유권자들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방향이야.
이렇게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건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건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이후에 정권 심판론보다는 뭐 이재명 한동훈 체제 간의 어떤 미래 전망 투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이 숨어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우리가 뭐 지금 합니다라는 선거 슬로건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이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 카피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 충분히 그런 논란을 의식하고 이거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지만 안 했지만 우리는 지금 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문구다라는 것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결국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안 해야 되는데 좀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앞으로 총선 이제 공천 끝나면 네거티브 더 세질 것 같은데요. 네거티브 캠페인은 선거의 기본 뭐 공식이니까요. 앞으로 더 세질 거는 같은데 이게 참 정치 불신을 낳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정책 선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정책 선거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이슈들은 있었는데 대선 때는 있었는데 총선 때는요 이렇게 정책 이슈 하기가 어려운 게 각 지역별 구체적인 공약이 들어가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참 총선은 좀 결국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면 정치 혐오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지층들만 결집시켜서 투표하게 만드는 이것도 사실은 선거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으니까 국민의힘이 전술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욕만 하는 거. 아니 근데 이번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짠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한동훈 특검법 우리가 1호 법안 내겠다. 김건희 여사 감옥 보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뭐 계속 이렇게 정권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뭐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시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뭐 짧게 실전에 한번 뛰어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네거티브를 하기 전에 이 경선에 탈락했기 때문에 파지티브 전략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막판 표심을 흔드는 거는 네거티브만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서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굉장히 그 네거티브전이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얘기했던 연장선상에 아마 이번 선거도 있지 않을까. 이번이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대표 간에 이루어지는 뭐 세 번째 시합이잖아요. 뭐 마지막 종지부를 이번에 찍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공천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보면 경선에서 한기호, 강대식, 김영동 의원 본선행 확정 지었고요. 하태경 의원은 결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결과도 한번 우리 장 기자님부터 한번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오늘 아침에 이혜원 의원 다른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사실 이렇게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당의 미션을 받고 갔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결정됐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할 수 없어서 이제 3인 경선을 하게 됐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기로는 이영 장관 표가 결국에는 대통령 표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처럼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적인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적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여하튼 하태경 의원은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어서 로데이터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에서 하태경 의원한테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계속 이 문제를 문제 삼을지 아니면 여기서 수용을 할지 이건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지역 자체
자체가 뭐 경제 이슈도 많다고 하고 거기가 그 박성준 의원 지역구거든요. 중성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어서 뭐 경제 이슈를 가지고 붙는다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선거는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찌감치 준비를 했잖아요. 네. 혼자 벌써 해운대 버리고 해운대 죄송합니다. 떠나서 서울 지역 도전을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건 참 본인도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고. 하태경 의원 진짜 이 결과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못했어요. 모든 그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예. 제가 어제인가요? 뭐 지난 유튜브들 뭐 정치 패널들이 어떻게 예상했는가 다 봤더니 여기 뭐 장성철 선생을 포함해서 다 좀 말을 아끼셨죠. 이해운 의원하고 좀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언급을 안 하겠다고.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승리할 거라고 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1차에서 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인 내용만 뭐 놓고 본다면 이거 결과론적인 겁니다. 장윤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영 전 장관을 지지했던 표가 대통령 표였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이 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뭐 왼쪽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이해운 의원을 택했다라는 그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션이 이동환 포션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고스란히 간 거잖아요. 조금 뭐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당원들 표라면 이게 당원이 80% 조사되고 일반 국민 20%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일반 국민이 80%. 여론 80 당원 2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지금 이 수치대로 한다면은 1차에서 이영 전 장관이 한 23% 얻었거든요. 그거의 90%가 이해운 후보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문 때문에 이제 로데이터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을 구도를 보면은 재밌는 거는 좀 있어요. 어떤 겁니까? 거기 원래 지상욱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했잖아요. 하태경 의원은 지상욱 의원 조직을 싹 다 흡수해가지고 함께 이제 선거운동을 했고 이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상욱 분들 거기 이제 전 중구청장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상욱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힘을 발휘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반지상욱 분들은 이영 장관도 좀 도와주고 이해운 전 의원도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 싸움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파도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롤데이터 이제 그러니까 받을 건데. 뭐 이해운 의원, 하태경 의원 뭐 다 그 공이 취재해 본 감으로는 둘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이 내가 가장 먼저 선당우사에서 지역구 버리고 중진 그 험지 출마론 얘기할 때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결단해서 서울로 온 사람이고 뭐 종로 가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돌아서 자기가 성동 이렇게 갔는데 이 정도면 당에서 알아서 좀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 정치 안 하려고 그만뒀는데 그 지상욱 의원이 갑자기 지역위원장을 그만두고 붕 떠버려서 사람이 없다. 서울에 당신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지역에 가서 당신 좀 해라. 라고 해서 나는 갔다. 했더니 이해운 전 의원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와가지고 경선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좀 이렇게 당의 미션을 받고 또 당의 그 선당우사하는 차원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약간 교통정리가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정치를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한 분들인데 누구 얘기 듣고 가갖고 나 여기 다 정리됐으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꽃가마 태워줘서 공천까지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왔다면 뭐 그동안 정치 헛하신 거죠. 이해운 의원이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대단한 게 하나 좀 일화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하고 같이 서초에서 경선을 했어요. 누구나 다 거의 조윤선 전 수석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거기서 경선에서. 대단하게 이 전투력이 있으신 분이다. 뭐 만만한 분은 아니죠. 뭐 근데 입장이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영 장관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갈 거고 이혜원 의원은 아마 드롭시키게 될 거고 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이 돌았어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아마 그 지역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얘기가 돌았다. 결과는 완전히 네, 바뀐 뒤집어진 거네요. 거죠. 입장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데이터 공개해봐야 예. 또 하태경 의원이 아마 얘기를 할 메시지를 낼 겁니다. 보고 그렇죠. 내죠. 보고 뭐 문제가 있으면 기자회견 얘기할 할 거고 거예요. 기자회견.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게 데이터 받아들일 공개하려면요. 예. 1차 데이터랑 2차 데이터 같이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이 A라는 전화번호가 1차 때는 누구 지지했고 2차 때는 누구 지지했는지 그거를 다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공개를 한 했던 적은 선례가 없는 것 없기 같은데요. 때문에 당이 이걸 그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또 공천하고 있는데 또 관심을 가장 모았던 부분이 강북을 지역구입니다. 결국 박용진 근데 의원 도태우 변호사랑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서 진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봐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경선 좀 얘기하고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 이제 탈락했던 부분 결국은 페널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일단 민주당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뭐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된 거 보면 도종환 의원, 송갑석 도종환 의원, 송갑석 네. 의원, 도종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죄 다 떨어지게 됐고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30% 또는 뭐 하위 10% 하위 20% 안에 포함이 돼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뭐 대거 당을 탈당해서 뭐 다른 당으로 가고 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네. 이 당에 남아서 선거운동 계속 할 것 같고요. 4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민생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외교 문제도 심각해지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지 민주당만의 선거가 아니라 뭐 언론 문제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이슈를 놓고 볼 때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내 이러저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마 매우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저도 뭐 민주당 얘기? 예. 박용진 의원이 이미 공언했던 대로 바보 노무현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번에 뭐 경선에서 비록 패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떠나서 뭐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에게 사실 뭐 당선 길만 걸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낙선해보지 않은 정치인치고 크게 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이거를 계기로 뭐 자신의 정치 여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그게 뭐 민주당을 떠나는 식의 행동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송갑석 도종환 의원도 어제 탈락을 하면서 민주당 공천의 어떤 색깔은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비명 행사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당원들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것 또한 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니까 이것은 다르게 좀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뭐 박용진 의원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는 박용진 의원이 낙천된 문제에 대한 파장보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막말을 너무 많이 하셨고 문제될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인도 뭐 걱정이 됐는지 과거에 했던 동영상들은 뭐 거의 다 지웠더라고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할 것이고 또 이분도 되게 재기발랄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 중에서
문득문득 이제 나올 거예요. 요즘에 뭐 하도 SNS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리스크를 민주당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안이 30%잖아요. 네. 저는 생각보다는 박용진 의원의 득표가 조금 작았던 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우리 뭐 민주당 개딸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좀 비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심전심으로 당원들이 빨리빨리 캐치해갖고 경선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년간 그 지역구에 있었고 정봉주 후보는 뭐 한 달에 안 됐죠. 그 사실 지난 총선에서 박용진 득표율이 서울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64%인가 65% 했잖아요. 근데 지금 51%밖에 못 얻었다는 게 상당히 좀 저도 경선 한번 뛰어본 사람으로서 의아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받았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어쨌든 간에 공천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제 친윤이에요. 결국은 민주당은 또 친명이 이제 공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그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그거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뭐 아까 개딸 전체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혁의 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나워 보이는 거거든요. 개혁이란 말은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개혁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서로 막 공격만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그리고 좀 그 당 안에서도 좀 이런 비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심한 거죠. 왜냐하면 다 쫓겨났으니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거는 민주당도 사실은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정치 문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사나워지고 격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정치판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이 그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냥 각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그리고 대표하고 친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능력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력 검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정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천한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그 선거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궁금해요. 하여튼. 전해철 의원하고 양문석 이사장하고 어떻게 될까. 예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전해철 의원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전해철 의원 그도 거기서 3선 아닌가요? 아니 뭐 거기 4선 뭐 지금 뭐 다 그런 분들이죠.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무소속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거예요. 공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선수로 나가서 우리 당을 대표해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그 의회의 대리자로서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냐에 대한 국민들이 판단하고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부합한 공천인 거냐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못하죠. 선거 끝난 다음에.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다 쫓겨난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다 쫓겨난 정당은 민주당이죠. 지금 이준석 반명의 대표. 기치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쫓겨난 당이 지금 민주당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나갔죠. 스스로 나간 겁니다. 제가 막 얘기하려고 드렸는데 당의 어떤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나간 거고 실제로 쫓겨난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대표에서 그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거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을 보유한 여당이기 때문에 항상 여당은 대통령과 당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고 사실 야당에서 훨씬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자, 공천 중에 좀 논란이 됐던 거 짚어보고 좀 3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도태호 변호사 5.18 논란 관련해서 결국 공천 유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먼저 한번 논란이 됐는데 만장일치로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일각에서는 이게 공천 취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비대위원 그 공천관리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뽑아놓은 네. 후보인데 그리고 당이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좀 일부 뭐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면과 또 하나는 이분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다 보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우리 공천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결정이 나중에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다만 지역구가 대구예요. 대구 중남구이기 때문에 예. 전 사실 뭐 간혹 어떤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에는 과메기만 꽂아도 국민의힘 당 간판이면 우린 다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상당히 폄훼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의 중남구의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사실로 밝혀진 대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5.18을 헌법 정신으로 해서 개헌의 요소로 원포인트까지도 개헌을 해보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판에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공당의 후보로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저는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선대위원장도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정상적이라면 이분 그 후보로 내보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분을 줘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 정서에 완전히 위배된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이분이 선택돼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까요? 그리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이런 후보를 공천하는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것이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장윤성 기자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과연 저게 맞는 선택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정용환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이나 저는 말실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도태우 씨 공천에 대해서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18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과연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시 우리가 공천을 확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맞는 것인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당원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도태우 변호사 당선되겠죠. 하지만은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선거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 취소해라라고 계속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광주 호남 쪽 언론에서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박해 주시면 되고요. 전지혜 위원 논란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18이라는 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당도 5.18 그 정신을 헌법에 싣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가서도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돌이키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경선을 거친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이 발언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당히 이 공천관리위원회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태우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요. 자, 전지혜 지금 제가 또 하나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22대 국회에서 아마도 그 민족 반역법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반나치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광주를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때만 이용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는 또 폄훼하고 함부로 대하고 광주의 정신이 이 시민항쟁의 정신이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멋대로 이렇게 매도돼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망각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공천을 줘서 그냥 간다.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다시는 반나치 법안 있는 것처럼 독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혜 의원 이 반미 전력 논란 때문에 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좀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이거 잘한 결정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생각은 아니겠죠. 민주당에서 이거 재검토해라고 하니까 부담되니까 네. 했을 텐데 1번, 2번 다 사퇴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한해 리스크한 부분을 좀 덜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우리가 비례민주연합이 네. 생길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견했잖아요. 근데 그 예상대로 어떻게 똑같이 간 거예요. 뭐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늦게라도 두 분이 자진 사퇴, 뭐 자진 사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한 것은 상당히 뭐 기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올 거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이게 녹색정의당이 들어왔다면 통합형 비례정당에 그렇죠. 근데 녹색정의당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좀 정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 교체를 요구했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시민사회에서 수용하는 차원에서 아마 두 분이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것 같은데요. 이후에 뭐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큰 후보는 아마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고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2차 검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당 자체에서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 곤란하다고 하면 쳐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적 후보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 장선울 소장, 정강재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대위 체제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3톱이고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인데 일단 민주당부터 이렇게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이런 구도 왜 이런 구도를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는 원래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모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을 뛰시기로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 개항이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뛰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판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현장 자기 지역구를 좀 챙겨야 돼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실권을 가지고 하게 될 현장 지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배치되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무임소로 그냥 하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어떤 직함을 당에서도 주지 않고 또 본인도 뭐 그거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개별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뭐 어느 쪽의 선거운동이 더 재밌고 국민들에게 화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선 파기력을 한번 짚어. 의미 없어요. 아직 의미 없다. 뭐 이 선대위원장들 보고 뭐 안 찍을 국민들이 찍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의미를 굳이 찾아보자면 김부겸 전 총리가 참여한 것은 통합선대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이 체제에 김부겸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찬, 그 이재명 양 체제로만 했다고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가 되게 당의 공천에 불만이 있구나. 이 통합선대위 아니구나. 이런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 체제를 안정화시켰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큰 영향 없어요. 저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통합선대위에 조인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그래도 굉장히 큰 뭐 일종의 천군만마를 얻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를 뭐 이제 원톱 선대위 체제라고 한동훈 했는데 위원장님 우리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선대위원장 물론 총괄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지만 여기에 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TK에서 3선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해보고 또 당내 평가나 지난 과거의 뭐 선거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선거 조율 능력, 뭐 당내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 세 분이 특징이잖아요. 나경원 서울. 예, 안철수 경기, 원희룡 인천.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지역구가 좀 쉽지가 않아갖고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유승민이 없다는 겁니다. 유승민이 들어갔어야 돼요. 유승민이 들어가서 뭔가 확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선대위에 결합하면서 통합선대위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 선대위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생기지 않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 빼고 정치 혹은 또 선거 캠페인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웅변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여전히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건 빠진 두 가지를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린 것은 약간 좀 요즘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총선 전망도 조금 밝아지는 그런 분위기니까 뭐 우리끼리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유승민 전 대표에게 제안을 했더라도 유승민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거 하면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분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보면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과연 참여하는 거 적절한 것이냐 판단한 것이다. 자 이제 격전지 대진표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28일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뭐 드리긴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뭐 우리 장성 소장님부터 판세 어때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래도 정권 심판론과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범야권이 한 160석 그리고 범여권이 한 140석 그 정도 얻을 것 같아요. 뭐 이철이 우리 수석은 두 당 다 가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현재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주긴 좀 하나만 제가 덧붙이자면 5% 이내로 2020년도에 승패가 갈렸던 곳이 전국적으로 보면 40군데예요. 야, 거기서 걸리겠네요, 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 이겼던 데가 17군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이 23군데거든요.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박빙으로 이겼어요. 지난번 선거. 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용산이 막 이렇게 막 0.7% 차이로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박빙으로 지난번에도 이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와야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여죠. 그러니까 2020년 선거는 워낙 그때 당시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2020년 선거를 지금 2024년과 완전히 그 같이 비교해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2016년 선거와 더 비슷한 양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6년에 123석 민주당이 얻었고 우리 당이 122석 얻어서 얻었죠. 한 석 차이로 뭐 국회의장 뺏기고 그게 결국엔 탄핵까지 뭐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저도 지금의 판세가 뭐 국민의힘이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전에 굉장히 지리멸렬할 때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이 각 지역구별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또 고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에 조금 유리한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선거인데 각 지역별로 가는 특히 수도권에 122석이 걸려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우리 정당이 갖고 올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정당이 여하튼 일당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겸양의 목소리가 아니라 겸손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 되고요. 국민이 170석 된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분 그냥 뇌피셜이죠. 예. 또 왜 그걸 꺼내요 또. 그분 뇌피셜이고 예.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몇 석을 얻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튼 우리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저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갈렸기 때문에 그 캠페인이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선거 했었던 정부거든요. 네. 이제 그 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높다.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민생이 어렵다. 특히 물가가 과일을 못 먹고 사과가 있지 비싸죠. 않습니까? 예. 아니, 사과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비축 물량 풀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 거냐. 저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투표율? 보고요. 네. 투표율이 높다면 그리고 또 지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여소야대 국면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만의 성적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밖에 다른 정당들이 범야권이죠. 예, 그러니까 네. 범야권이 합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인물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서 122석 48%가 걸려 있는 수도권에 와, 이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지 않다. 뭐 장관 출신들이 많이 출격을 했는데 안철수.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나경 그 사람들 원희룡. 셋. 근데 대학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당에 진짜 위기네요.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문제일 매우 것 안 같아요. 좋아요. 문제될 것 3월 같다. 1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13%, 13억 달러 무역 적자. 이거는 국민들이 경제 좀 체감하는 위험한 거 아니야? 지수죠. 큰일 났네. 그쵸. 물가도 예, 말씀하셨고. 물가, 예. 이게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적어 보여요.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 학대 이슈 이 부분이 길어지고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고 예.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진료 받고 이런데 차질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구속시키고 뭐 면허 취소시키고 막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만 푼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강 대변인 네.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이슈를 이득인가요? 어떻게 봐야 사실 됩니까?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예. 그 해당 정권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집권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예.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의료 개혁 과제예요.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도 여론 뭐 살펴봤을 때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정말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자기의 불편으로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대의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내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28일 그 선거 남았고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대타 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불편하면 싫어요, 사람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예,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일이라도 불편해지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 표가 모이겠습니까? 장 소장님께는 이거 짧게 질문드리고 이종섭 전 장관 호적 출국 관련된 부분 이것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의 어떻게 큰 보십니까? 이슈죠. 말씀하세요. 네. 아니, 장 소장님 말씀하세요. 짧게.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의혹 제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세게 할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설명이 안 된다면 국민들이 왜 저럴까?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러나? 누구 뭐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악재잖아요. 네. 대통령실이나 뭐 외교부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고 처리해 갈 것이냐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들 아닙니까? 당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호주 대사로 영전에서 출국시킨 겁니다. 지금 신임장도 복사본 갖고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달 안에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대사, 이분이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주간의 대사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따져볼 일이 너무 많고 재판 차질이 생겨요. 네.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데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대변인 그러는지. 짧게만 마무리 좀 주십시오. 이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미 공수처 수사를 한번 받았고요. 아그레망 받았고 뭐 복사본 갖고 갔다고 하지만 그건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치열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참고인인데 26시간 조사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4시간 받았다고 예, 그랬죠? 4시간 딱 받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갖춰서 나간 건데요. 이것을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 정광재, 장승솔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